미술사를 통해서 배우는 삶의 지혜 방구석 서양미술사 서양미술사 전체지도 맵. 안녕하세요. 우리는 전 시간에 추상표현주의에 반발해서 나타난 생면 추상회화와 하드 엣지 회화를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하드 엣지 회화에서 알버스와 놀랜드, 켈리의 그림을 컬러링 북으로 해서 그려보는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오 다다와 팝아트를 공부해 볼 거예요. 1960년대를 동시대 미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드 엣지 회화, 네오 다다, 팝아트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쭉 가면서 이때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상미술 재도입하는데 이때가 네오 다다입니다. 오늘 네오 다다와 팝아트를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한번 새로운 미술을 공부해 보는 즐거움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네오 다다 소수 화가였습니다. 추상표현주의가 주류 화가였고 네오 다다도 그거에 반발해서 나왔기 때문에 적은 수의 젊은 화가들이 네오 다다에 참가하게 됩니다. 배경,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반발이었는데 무엇을 거부했냐면 추상을 거부한 거예요. 첫 번째, 추상표현주의의 몰락. 1960년대가 되고 그 이후부터 주류였던 추상표현주의가 갑자기 몰락하기 시작해요. 돈만 생각하고 추상표현주의를 모방하는 것에 대한 반기였어요. 추상표현주의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너무 상업적으로 흐른 거죠. 그리고 모든 작가들이 주류라고 해서 모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발을 한 겁니다. 젊은 화가들이요. 그리고 다다 정신을 계승하고 기성의 가치 체제를 부정한 겁니다. 뒷시장의 다다 아시죠? 그거의 영향력이었다는 것이죠. 추상표현주의의 추상성과 붓질과 과감한 표현성을 산업사회에 맞게 변형을 한 겁니다. 특징, 거대한 스케일을 활용하고 일상적 이미지를 표현 대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페풍과 일상적 오브제로 회화와 조각의 결합을 시작하죠. 작가는 누가 있을까요? 라우센버그와 제스퍼 존스가 있어요. 작품을 보면서 네오 다다의 특징을 직접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은 라우센버그의 작품입니다. 이 사람은 미술의 주제는 다양성과 변화, 수용성에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페품을 활용하기 시작했죠. 회화란 미술과 실상을 모두가 관련된 것이다. 나는 이 사이의 간격을 메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이 작품은 라우센버그가 유명하지 않았을 때 그릴 캔버스도 없었던 거예요. 밥 먹을 돈도 없었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릴 캔버스가 없으니까 일어나서 자신의 침대에 있는 천을 활용해서 붙여서 그린 거예요. 상황이 되게 어려웠지만 이것을 개척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콤바인, 그림과 자신이 사용했었던 페품 같은 것들을 같이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반은 회하고 반은 조각인 미술이 탄생하기 시작됩니다. 이것을 콤바인 아트라고 해요. 그래서 라우센버그의 작품을 콤바인 아트라고 합니다. 다음 작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우센버그의 모노그램입니다. 라우센버그는 자동차 타이어를 허리에 끼고 있는 박제 앙고라 양을 콜라주된 캔버스에 놓음으로써 어떠한 재료든 미술 재료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화와 조각을 같이 합쳐놓은 것 같다고 해서 콤바인이라고 한 거예요. 반은 회화고 반은 조각인 미술, 이런 혼성 상태를 창조한 거죠. 여러분들이 미술 작품을 만들 때 주변에 있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그림인지 조각인지 모르는 이런 사이의 경계들을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다의 레디메이드, 그리고 초현실주의의 우연성, 추상표현주의의 붓사용법을 같이 사용한 거예요. 이 세상에 새로운 건 없죠?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융합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초현실주의의 우연성은 이 사람이 물감을 칠할 때 마개를 뜯기 전까지는 자신도 어떠한 색깔인지 몰랐다고 해요. 사우로 페인트를 열었을 때 그때의 우연적인 효과를 사용했기 때문에 초현실주의의 우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발상이죠. 두 번째 작가 제스퍼 존스. 레디메이드가 무엇이었죠? 기성품이었죠. 이미 만들어진 것을 미술 재료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레디메이드를 사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또 그렸어요. 그래서 레디메이드를 작가의 필치가 나오게 그려서 제시했답니다. 작품을 볼까요? 세계의 깃발, 일상의 깃발, 관역, 지도 등을 개성적인 화필로 그렸는데 레디메이드처럼 일상 물건을 그대로 제시한 것이 아닌 그려서 제시한 재밌는 작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작가가 그린 건지 여러 가지로 의미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서 1960년대가 되면서 현실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구상을 제시하기 시작한 네오 다다입니다. 아주 유명하고 이쁜 그림들이 많은 팝아트, 이것은 소수 화가가 아닌 주류 화가입니다.
추상 표현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는데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기를 시작한 거예요. 네오 다다에서도 일상에 있는 그 레디메이드 같은 일상에 있는 물건을 제시를 하죠. 근데 더 발전시켜서 상업적 이미지를 차용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인기 있는 것들을 차용하기 시작해요. 현실을 제시한 거죠. 근데 그게 대중문화였던 것이에요. 일상의 경험을 충격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현실성과 비현실성을 결합합니다. 배경 네오 다다의 영향이에요. 우리가 바로 전에 네오 다다를 공부했었죠. 거기에서도 구체적인 형상을 제시하고 현실에 사용하고 있는 폐품이나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같이 결합을 시켰죠. 그래서 콤바인 아트라고 나왔었잖아요. 이런 네오 다다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추상 표현주의의 추상과 표현 위주의 주정적 표현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실적인 대중문화를 제시합니다. 도시화와 급속한 소비문화, 대중문화 산업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 변화 흐름을 수용한 거예요. 대부분이 밝은 느낌입니다. 특징을 한번 알아봅시다. 일상적, 대중적 이미지와 일상적 오브제를 사용해서 현실의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을 제시한 거예요. 이게 현실이죠. 대중문화의 도상, 만화, 배우 사진 등을 사용해요. 예술성보다 상업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복제 기술을 사용해요.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리히텐슈타인, 앤디 워홀, 올덴버그, 시걸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어떻게 작품에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즐기면서 보도록 해요. 리히텐슈타인입니다. 이 사람은 대중만화를 캔버스에 그렸어요. 그래서 대중만화를 차용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중만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만화로 선택을 한 거죠. 아래의 그림 보면은 꽝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만화 속의 한 도면을 광고 게시판 크기로 확대함으로써 리히텐슈타인은 마치 관객의 시시한 취향을 비웃고 있는 듯해요. 행복한 눈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흑백, 밝은 원색이 같이 나오고 뚜렷한 윤곽선, 망점, 만화풍선을 그립니다. 앤디 워홀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눈에 확 띄죠. 앤디 워홀을 팝의 교황이라고 했어요. 가장 유명한 팝 아트의 작가입니다. 대량 생산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크 스크린을 활용합니다. 실크 스크린은 물감을 넣고 밀면은 흡사한 것처럼 찍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판을 해가지고 색깔을 만들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복제 개념을 만듭니다. 앤디 워홀의 작품 중에 마릴린 먼로의 작품이 유명하고 100개의 캠벨스북 깡통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소비 물자를 계속적인 영상 이미지로 만든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이 작품을 통해서 워홀은 사회적 발언이나 아무런 감정도 개입지 않은 기계와 같은 미술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올덴버그, 이 작가는 일상적인 오브제를 확대를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스푼, 브릿지 앤 체리라고 하죠. 스푼을 표현을 엄청 크게 해서 다리로 만들고 그 위에 앵두를 또 달았어요. 초현실제에서 보았던 마그리트의 작품처럼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을 실제로 제시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그 팝아트라고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일상의 평범한 물건들을 제시한 거예요. 이 시대에. 밑에 보면 배드민턴 공들을 배치를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죠. 톱 같은 것들도 전시를 하죠. 크게 만들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은 두 가지 기법을 써요. 확대, 그리고 재질을 변경시켜요. 그리고 친숙한 사물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재질 변경한 것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부드러운 변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연성 조각이라고 해요. 변기는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헝겊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왼쪽의 작품은 우리나라에 있는 작품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건 청계천에 있는 거죠. 자, 한국에 만약에 가게 되면 청계천에 이 올덴버그의 작품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시걸이 있습니다. 시걸은 이 세 명, 리히텐슈타인, 앤디 워홀, 올덴버그는 굉장히 팝아트라고 해서 현실을 제시했을 때 밝은 느낌이었어요. 재밌는 느낌이고. 근데 시걸만은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홀로 침울했어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조지 시걸의 가시오 멈추시오예요. 여러분 이 작품을 봤을 때 어떤가요? 좀 무언가 사실적이면서도 사실적이지 않으면서 고독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실제 인물을 석고로 떠냈습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신호등처럼 실제 환경을 같이 배치했어요. 유령같이 보입니다. 비개성적으로 보여요. 이게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표현한 거죠. 현대인의 고독과 고립감을 표현한 겁니다. 이것도 팝아트로 보는 이유가 현실을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자, 조지 시걸의 얼굴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한눈에 팍팍팍 정리. 자, 우리는 팝아트의 선구자 네오 다다를 배웠고요. 실제 팝아트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추상표현주의, 미국으로 넘어온 미술의 흐름에서 추상표현주의로만 너무 흐르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이었었죠. 팝아트의 선구자 네오 다다 같은 경우에는 추상을 거부했고, 라우센버그 제스퍼 존스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라우센버그는 폐품을 활용해서 콤바인 아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림인지 조각인지 애매하게 만들죠. 그리고 제스퍼 존스는 이 레드메이드, 미리 만들어진 기성품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작가의 필치로 그려서 제시하는 재미있는 작가예요. 자, 이 공통점은 팝아트 이전의 선구자인데 추상을 거부하고 현실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기초로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현실을 제시하고 상업성을 더 높인 팝아트가 나타나죠. 그래서 팝아트,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데 거기에서 상업적 이미지, 대중문화를 제시합니다. 리히텐슈타인은 만화, 앤디 워홀은 대중문화에서 영화 배운 이 사람의 기법은 실크 스크린으로 복제를 하는 거죠. 올덴버그는 일상적인 대상을 확대하거나 연성 조각이라고 해서 헝겊으로 만들어서 재질을 변형시키고 이런 방식을 해서 재미있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다 똑같은 건 아니겠죠. 시걸은 홀로 침울한 느낌인데 현대인의 고독과 고립감을 표현하게 됩니다. 실제 인물을 석고로 떠내서 말이죠. 자,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네오다다 팝아트를 공부했어요. 지금도 되게 인기 있는 팝아트에 대해서 오늘 또 보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작품이나 생각들을 팝아트나 네오다다를 보고선 많이 배우는 점이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을 컬러링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그래서 팝아트에서 리히텐슈타인이 왜 이런 식으로 그렸는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것을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자, 렛츠고!